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수들 진행을 맡은 소설 범도희 작가 방현석입니다. 오늘 모신 특별한 손님은 우리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시죠. 후배 작가들에게 가장 큰 존경을 받는 문단의 어른이시기도 하죠.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순이 삼춘이라는 작품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작가십니다. 또 제주도 우다라는 최근의 작품으로 큰 상을 잇따라 수상하시면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가 현기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과찬의 소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가 그렇죠. 선생님 데뷔를 한 게 1975년이셨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문단에 독자들에게 널리 알린 그 순이 삼춘을 발표한 게 1978년이었죠. 4.3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이제 순이 삼춘을 쓰셨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 4.3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었잖아요. 그 금기의 영역에 이제 도전할 때는 이제 선생님이 겪으셨던 4.3의 또 경험, 체험도 있었을 테고 또 주변 어른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들은 기억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제 41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3은 7살 때, 6살 때 겪고 7살, 8살 때. 네, 그때 겪었잖아요. 그때 4.3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 구체적으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우리 사실은 아직도 4.3이 꽤 많이 알려지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실제 선생님 어린 시절에 겪은 경험이 있으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거는 뭐 어리니까 이 4.3의 본질, 본색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제주도의 그 해변 마을, 해촌이라고 하죠. 해변 마을을 제외하고 농촌에 해당되는 중산간 마을 한 300여 개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130여 개 마을이 이제 완전히 초토화 작전에서 소각돼요. 불태워지고 그럴 때 내 고향 마을도 불태워지는데 우리 가족은 그렇게 중산간 마을이 이 초토화 작전에서 불태워지고 사람 막 죽이고 할 그 직전 몇 달 전에 읍내로 이사와 버렸기 때문에 뭐 우리 가족의 희생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이 글을 쓸 수가 있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만약 그때 가족이 죽고 그러면 뭐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 글을 쓰겠어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릴 때 4.3은 겪은 거는 읍내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지. 그 중산간 마을을 불타는 모습, 우리 마을까지, 내가 떠난 고향, 그 고향 마을까지 그 불타는 게 밤에 화강, 불빛이 충천해가지고 겨울인데 그 낮은 구름에 그냥 반영이 돼가지고 하늘이 벌게요. 그 밝은 불빛이 촥 이동하고 뭐 이런 거를 천한 마음으로 어른들과 함께 보고 이게 무슨 천재지변인가 뭐 이러고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태우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읍내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읍내는 이제 관덕정이라는 그 정자가 있고 관덕정 광장 또는 관덕정 마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집회가 열리고 큰 마당인데 거기 그 게릴라라고 할지 빨치산이라고 할지 산사람이라고 할지 산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 젊은이들이 잡혀가지고 목자냐 참수당한 대가리들이 굴러다니고
읍내에서 스님 사신. 그런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어릴 때. 7, 8살 때 이제 모기장 그때 제주시에 와서 1년 학교를 꿇고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4, 8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이런 것이 우리 집에는 우리 집 가족은 뭐 순환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걸 보고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도 그러니까 한 6개월만 읍내로 이사를 넣게 했으면 아마 스님도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죠. 가족들도 그때는 다 무차별 학살이었어. 그러니까 온 마을을 그냥 불태우고. 그러니까 애기도 다 죽이는 그런 무차별 학살이었으니까 집단 학살이니까 내 고향이 그 마을에서 600명이 죽었어요. 스님 고향 마을 사람들이. 그게 제일 많아요. 제주도에서 그 마을 단위로 따진다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고향 노영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말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고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게 이게 사실은 일본군들이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할 때 썼던 작전들이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특히 간도 특설 때, 간도 특설 때는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로 구성된 우리 독립군 토벌 부대잖아요. 그렇죠. 그 부대들이 썼던 이제 전술 원칙이 이제 삼광작전이라고 해서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모두 빼앗는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일제 침략자들이 우리 독립군 토벌할 때 썼던 그 방식이었고 그게 그대로 적용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백살일비. 네. 바로 우리 독일군이 봉오동 청산리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놈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우리 조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다 죽여. 그러면 그 말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살일비라고 했어요. 100명 죽이면 그게 게릴라 한 명이 있다는 식이지.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게릴라랄지 게릴라도 변변치 못한 게릴라 상군이었는데 200명 내지 300명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죽은 사람은 3만 명. 그러면 백살일비 아니야? 네. 응? 100명 죽이면 한 명은 그 중에 있을 거다. 그게 그 만주 일군 전략하고 네. 간도 특설 때 백선엽도 거기 있었지만 말이야. 그런 전략하고 삼광작전하고 백살일비가 제주도에 적용. 그게 바로 봉오동 청산리 전투 다음에 있었던 경신참변이라고 불리는 그 작전에서 썼던 전술들이죠. 그걸 이제 해방된 다음에 이제 일제에 충성했던 군인들이 그대로 한국 군대에 들어와서 이제 간부들이 되면서 또 제주도에 파견됐고 그 제주도에 가서 자기들이 독립군 토벌할 때 썼던 그 작전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사실은 적용한 게 4.3 그러니까 7 했던 일본 군대 출신들이 미 군정, 다시 말하면 미국에 이제 발탁돼가지고 우리 독립군 죽였던 전술 살인 방식 그대로 제주도에 적용한 거예요. 그걸 이제 사실은 그 주도하고 이끌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공도 있고 과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 그래서 건국 대통령이다 뭐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 그 경험들을 제주도에서 겪었던 선생님이나 또 제주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화가 나죠. 화가 나. 왜냐하면은 제주 그 참변, 제주 그 대참사는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백성, 국민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만든 거예요. 제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근데 이 국가가
자국민을 그렇게 무참하게 3만이나 죽여버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외국 군대가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둘이 합작이지, 미국하고 뭐 이승만 정권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가하고 정권으로 혼동하는 수가 많잖아요. 국가하고 정권. 이승만 정권이에요. 그 대학살의 주범자 이승만 정권이지, 이승만과 이승만 정권이지 대한민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은 거룩한 이름이고 정말 숭고한 존재,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이 정권이, 나쁜 정권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룩한 존재,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뿐만 아니라 조병옥이라는 자도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 독립전쟁, 건국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거기다가 이승만 기념관 내지 동상세기운동 이게 벌어지고 있을 때 이승만이 이미 4.19에 의해서 단죄되고 그 부정부패에 의해서 단죄된 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되살리는 거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승만이 범죄를 얘기할 때는 부정부패 그리고 장기집권 획책 등등 부정선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민간인 학살을 얘기를 안 해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게 가장 큰 범죄가 민간인 학살이에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순 그리고 보도해명 사건에서 한 100만 원 죽었을 거예요. 주요는 민간. 이 주범이 누구예요? 최종 책임자가 누구예요? 이승만 아닙니까? 그거를 제대로 이승만이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무슨 장기집권 부정부패 이것만 얘기하고 이걸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거. 네, 그러니까 실제 제주도에서 한 300명 되는 반정부 무장 세력을 토벌하겠다고 3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그러니까 도민들을 학살한 거잖아요. 거기는 사실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이념도 없이 그냥 제주도에 살았다는 죄 하나로 그 시간에 그렇지. 그냥 학살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도 거론할 수도 없었고 박정희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도 그 여전히 똑같은 이제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박정희 정권 아래서도 이제 이 소설을 못 썼었는데 이 이야기를 못 꺼내고 역사에서도 다루지 못하고 그랬던 걸 선생님이 이제 소설로 쓰겠다 그랬을 때는 이거 발표하면 무사치 못할 거라는 걸 아마 예감했을 것 같은데 실제 발표하고 나서 잡혀갔었죠. 정말 그게 이거 쓰면 치도곤을 그냥 당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하게 되더라고. 그게 왜냐면 제주도 그 사건 때문에, 참사 때문에 3만이 죽을 때 주로 많은 사람이 제주도 그 청년층들이 많이 죽지 않겠어요. 그럼 청년층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젊은이의 절반이 죽었다 통계가 나와요. 제주도 젊은이의 절반, 2분의 1이 죽었다. 그럼 그 절반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눈만 반짝거린다고 해도 그냥 죽이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러면 제주도 엘리트가 없는 거야. 그 엘리트가 있어야 그 4.3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4.3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화를, 글도 쓰고 말도 하고 그럴 텐데 없잖아.
그런 그러면 나 측면도 10년 아래 내가 그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말 그걸 목격했던 젊은 청년 세대는 다 거의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백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게 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 얘기하자면 안 된다는 그런 그 부담감, 부채감, 의무감이 나한테도 또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써야 된다는데 그래도 그게 무섭잖아요. 그게 쓰면은 이제 내가 참 뭐 잡혀가서 엄청난 고문당할 거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냥 사자 아가리에 대가리를 집어넣게 내가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는 몰랐네. 이게 내 용기 문제가 나 겁쟁이야. 되게 겁쟁인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3만의 원혼들, 제주 4.3에 희생된 3만의 영령들이 너를 이끌지 않아라. 너 글 써라. 그런 느낌까지 오더라고. 왜냐면 나 굉장히 겁쟁이야. 그래서 머리를 집어넣어서 내가 아가리에 집어넣는 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보안사에서 나를 뭐 낚고 쳐가지고 3일 동안 고문하고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감옥에 쳐넣은 적이 있었죠. 3일 동안 뭐 혹독하게 당하셨겠네. 그 고문이라는 게 아니 이거 얘기하겠어. 그때도 계엄령 상황이 왔어요. 왜냐면 누구야? 박정희가 죽고 신군부가 대두할 무렵이거든. 계엄령이야. 근데 계엄령을 겪었는데 윤석열이 이제 계엄령을 이번에 겪잖아요. 계엄령이 뭔지 젊은이들이 몰라요. 응? 교육이 안 돼. 이런 것이 계엄령이 뭐고 민주운동이 뭐고 어떻게 자유를 쟁취했나를 젊은이들이 몰라. 그 계엄령이 뭐지 뭐 이런 건데 계엄령은 말이죠. 발동되면은 고문과 체포와 구금, 감옥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감옥은 계엄령은 있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옛날 계엄령 그대로 될 뻔했었어요. 그랬죠 이번에. 그렇죠. 근데 이게 하여튼 이 기획 계엄령이 무엇인가를 젊은 애들이 알아야 될. 그때 끌려가서 이제 혹독하게 당하시고 나와서 이제 그 얼마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선생님 고문했던 그 보안사 이제 군인이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다고 이 책에 보면 이번에 편의신 에세이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 진짜 너무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다가 도로 선생님 꼬리 바짝 내렸다고 그런 거 나오는데 어떻게 그 장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문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뭐 이런 거를 젊은 애들은 몰라요. 계엄령은 곧 고문을 전제하지 않으면 고문이 있을 수 없는 거, 계엄령이 있을 수 없는 거. 그 고문이 어떤 건지 거의 죽음에 육박하는 정도의 고통이에요. 죽음 직전까지 간대. 이야.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나를 고문을 했던 자가 내가 한 달 뒤에 이제 풀려났는데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하는데 그때 내가 학교 선생이었고 겨울방학이었는데 전화했는데 너 순이 삼촌 그거 어떻게 됐어? 뭐 이러지. 순이 삼촌인데 그것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 재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 안 걸기로 했는데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순이 삼촌을 재판에 걸으면은 법정 다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4.3은 무엇인가? 그럼 걔네들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안 걸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초판이 다 팔려가지고 재판에 들어갔다고요. 네. 재판에 들어갔다는 건 다시 인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비접을 하더라고. 아니 그냥 그다음에 종로소에서 날 또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재판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판검시키는 거예요. 종로소에 내가 또 일주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주도 4.3의 참상이 알려지고 또 희생자들 명예회복이 되는 데는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 이건 부당한 국가 권력의 잘못이었고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런 공감대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래도 많이 늦었지만 제주도 4.3공원도 생기고 기념사업도 일어나고 이제 그 명예회복 작업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데는 사실 선생님의 그 순이 삼촌 같은 작품이 굉장히 저는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국가와 인간이란 게 뭐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여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참상을 겪었지만 거기는 아직도 지금 거의 그 희생자들이 제대로 드러내놓고 희생을 얘기하지도 못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현 선생님처럼 저는 그걸 보면서 문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2년 전에 선생님 또 제주도우다라고 하는 저 대작을 발표하셨잖아요. 이렇게 노익장을 이끌고 그 대작을 발표한 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제주도 우다란 말을 아마 소설 읽지 않은 사람들은 제주도 우다란 말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제주도 우다는 이제 제주도 말로 제주도입니다. 네. 이 뜻이죠. 그래서 뭐 평안도에서 고향이 어디예요? 평양이 외다. 외다 하는 거야. 네. 평양이 외다 하는 거야. 평양이 우다. 제주도는 우다고 그게 외다. 그게 우다. 우다가 입니다. 네. 고향이 어디십니까? 제도입니다. 제도우다. 이런 것인데, 그걸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해방이 되었을 때, 되자마자 38선이 거지잖아요. 네. 그러면 북조선, 남조선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야. 이 한반도가 갑자기. 그때까지는 임시로 걸어온 거지. 그치? 38선이 임시로 걸어온 거지. 아직 분단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은 북조선, 남조선이라는 말이 돼 있었는데, 일본에 노동자로 가 있는 제 도민들이 상당히 한 6만, 5만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들이 이제 귀국선 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해방 공간, 해방만 왔다고 돌아오라 하면서 이제 감격에 깃발 날리면서 들어올 때인데 시모노세키 거기에서 메가다 사령부가 세관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북조선으로 갈 거냐? 남조선으로 갈 거냐? 왜 북조선도 아니고 남조선도 아니고 제주도다. 제주도로 가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제목이 뭐냐면 이 제주도라는 데는 저 탐나 시절서부터 그 해방공화까지 남다른 그런 공동체를 자기 정체성이 있는 남다른 그 공동체를 꾸려왔거든.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난 제주도.
그게 사삼도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그 제도 공동체를 외세가 와서 치면 외세가 뭐야? 그 육지세니까 서북 청년이 군인이 이게 육지 세력이 와서 그 외세야. 제도 침략이야. 제도 침략하니까 막 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항한 것이 사삼학년이에요. 사실 북도 아니었고 남도 아니었던 그러니까 공동체 정신이 강했던 그 공동체를 이제 밖에서 들어와서 잔인하게 파괴해버린 게 이제 4.3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다루는 순위 삼촌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쓴 이제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고 하는 소설도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의 숟가락 하나는 선생님이 이제 유년 시절을 기억하면서 쓴 이제 자전소설 형태인데, 이 소설은 그때 MBC 느낌표에 선정돼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독자들 중에 뭐 안 읽은 문학 독자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읽혔는데, 이 지상의 숟가락 하나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고, 또 순이 삼촌하고 같은 이야기가 좀 섞여 있으면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작품이었거든요. 이 지상의 숟가락을 통해서 선생님이 좀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예, 이게 그걸 썼는데 이게 그 당시 이제 발표한 뒤에 이제 국방부에서 국방부 지정 불운노서가 되어버렸어.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4.3 얘기가 들어간다고. 예. 나는 뭐 정말 4.3 얘기 이제 그만 쓰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뭐 이렇게 찾고 싶은 거죠. 어떻게 성장했고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키웠고 뭐 나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컸는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장소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 이 자연과 더불어서 놀면서 그야말로 자연의 한 분자로 살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 얘기를 쓰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4.3이 있잖아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4.3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쓰다 보니까 이게 글 쓰게 되니까 또 흥분해가 격정적으로 써보니까 이게 성장 소설이긴 한데 4.3 소설이라고 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게. 선생님의 그 유년이 너무나 이렇게 또렷하면서도 또 아프고 시리게 다가오니까, 또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제 TV에서 이게 선정도서로 해서 널리 알리면서 읽은 독자들 중에 이 소설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그 엄정하고 또 뛰어난 평론가였던 황광수 선생이 그 평론해 놓은 게 아마 그런 평가들을 압축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어떤 평론보다 정확하게 그 지상의 숟가락 하나를 평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의 성장기가 이토록 풍요롭고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문학생의 반고비를 넘기고 모태로의 귀향을 꿈꾸는 작가가 심청의식에서 포올린 눈부신 이미지들, 폭풍의 눈처럼 소리 없이 우리의 감성을 사로잡는 섬세한 묘사들, 그리고 광채처럼 심오한 사유는 우리 문학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경기를 펼쳐 보인다. 이렇게 너무 쓰셨어요. 역시 과찬이야. 뭐 독자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읽은 독자들은 정말 정확하게 표현했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기억에 또 남는 게 눈물은 말이 아래로 떨어지고 숟가락은 위로 올라간다, 이런 문장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눈물은 아래로 떨어지는데도 숟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서 쓸 수 있었나요? 그거 저만 인상적이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거 조금 지금 뭐 굉장히 시간 많이 지났는데 그 문장은 안 잊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4.3 직후에 흉년도 있고 정말 그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뭐 식탁 그러니까 뭐 곡식밥 그러니까 쌀로 되는 게 밥보다 밥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고구마 밥을 밥상에 올리는 거야. 지겹지. 지겨우니까 이게 무슨 밥이냐고 투정거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나를 회초를 갈기더라고요. 종아리 까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울었죠. 아프니까. 밥 투정하다 고구마 밥 투정하다가 이게 밥이야? 그 고구마지 이게 무슨 밥이야? 하고 왜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매를 때리시더라고 어머니가. 그래서 울면서 맨 마지막에 밥상에 다 도로 앉았어.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니까 고구마를 먹으니까 그거 보라. 눈물은 내려가고 숟가락은 올라가지 않음시냐 그러더라고. 아이 숟가락 아니잖아. 숟가락을 밥을 떠먹는데 이건 고구마 먹는데 무슨 숟가락이냐고 또 내가 투정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이 소설 읽으면 이제 사는 게 뭔가, 인생이란 뭔가, 또 문학이란 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 숟가락이라는 게 누구나 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숟가락이잖아. 그 숟가락,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먹기 위해서 사는 건데 지나치게 먹는 거, 나는 뭐 욕심, 지나친 욕심, 이게 뭐 문제의 발단 아닙니까? 지나친 욕심. 너무 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파는데, 그죠? 입 2개 아니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본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소설 읽으면서 밑줄을 많이 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예전에 읽으면서 제가 밑줄 쳤던 부분을 한 부분 제가 정리해서 선생님 드렸어요. 그래. 네, 그래서 이거 선생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적어왔거든요. 그 드린 거 한번 선생님 목소리를 한번 우리 독자들, 시청자들에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는 시간의 자식, 시간의 뇌물 속에서 태어나 그 흐름 속에 못 맡겨 부대껴온 조그만 바위 같은 존재일 것이다. 하상의 뿔이 박힌 그 바위돌 주위로 뇌물은 쉬지 않고 흘러갔고 이제 늙은이의 길로 들어선 나의 이마에는 그 시간의 침식작용에 의한 주름살들이 내천자로 파여져 있다. 흘러간 물은 돌아오지 않고 조만간 그 내는 물이 말라 시간이 정지될 것이다. 큰 비 온 뒤 한바탕 흐르고는 말라버리던 병문내의 냇물처럼 너무도 빨리 흘러간 시간이 되어버릴 것이다. 오 시간의 덧없음이여 진화의 생명으로 충만했던 나의 유년, 나의 소년이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버린 그 시절이 편린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나는 지금 이 글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문학이구나. 이런 것이 작가지 하게 만드는 이렇게 단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생님 새로 펴내신 이 산문집, 에세이집 4월에 부는 바람에 보면 이제, 이건 소설 픽션이 아니라 이제 에세이니까 더 진솔하게 또 솔직하게, 제주도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 애정, 이런 게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세이집 읽으면서 그 제주도는 현기영 작가에게, 현기영 스님에게 고향 그 이상의 것이구나. 정말 현기영은 제주도우다. 제주도 사람이우다. 가 맞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 읽으면서 저는 제주도 저도 여러 번 가봤었는데 제가 제주도 겉만 보고 제주도 속을 제대로 못 봤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뭐 맛집 이런 것만 찾아보지 말고 이 책 좀 한번 읽어보고 가면 정말 다른 제주도를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들고 이 책 읽고 꼭 가게 될 독자들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독자들을 위해서 제주도에 가면 여기는 한번 가봐라. 그리고 가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권하고 싶은데 있으면 한두 군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주도 하면은 이제 바다가 있고 그 해변이 있죠. 바닷가는 그 검은 현무암으로 돼 있고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이 만나면서 하얀 거품이 일어요.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그런 곳은 도처가 아름다운 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함덕 해수욕장도 좋고, 예, 그거는 이제 북촌 마을, 내 순이 삼촌의 무대가 되고 있는 북촌 마을도 좋고, 그 말고 또 하나 아름다운 곳은 목장지대입니다. 옛날 그 중산간지대, 목장지대. 거기에 이제 오름들이 있어요. 오름에 한번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름이 이제 언덕 이렇게 동산인데 이렇게 분화구가 있어요. 이게 또 역시 그 분화구가 있어요. 그 다 새끼 오름들이야. 새끼 오름. 그 어머니 어머니 화산은 한라산이고 백록담. 그러면 올망졸망 굉장히 많은 오름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랑시 오름 한번 올라가면은 그 많은 오름들을 볼 수 있고 그 넓은 평원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산문집을 보면 12.3 내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의 이제 굉장히 분노한 마음도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2030 세대에 대한 또 선생님의 새로운 또 인식과 평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20, 30대들을 보면서 또 젊은 독자들, 젊은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어떤 걸까요? 이제 내 나이가 이제 80 넘어가지고 완전히 꼰대가 돼가지고 이제 젊은 세대한테 얘기하면 저 꼰대가 무슨 말 하나 이렇게 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런 게 아니죠. 왜냐면 민주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한번 이렇게 수립됐다고 해서 계속 안전하게 계속 마냥 흘러가는 게 아니다는 걸 이번 보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탈취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되찾기 위해서 1980년대 10여 년 동안 민주화 투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요새는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수립됐는데 그게 한 40년 흘러가는 동안에 젊은이들은 그 민주화 과정의 그 투쟁, 그 헐떡거림, 그 순환과 고문, 체포, 감옥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무슨 주어진 공기처럼 생각해요. 이제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고 민주주의가 모르는 상태에서 윤석열의 계엄령이 등장한 거예요. 이건 뭐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민주주의가 다시 파시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요즘 보면 좀 파시즘을 경도되는 어떤 일부의 경향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왜냐면 그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대기업에 뭐 10명 뽑으면 말이야. 한 2명 정도 되고 8명은 탈락되고 대기업에서 탈락되는 게 루저잖아요. 실패자, 루저. 걔네들이 불만이 크고 걔네들뿐만 아니라 하층민들이 불만이 크고 이럴 때 강력한 자가 나타나서 그냥 해줬으면 하는 이게 뭐 자기 이게 무슨 시험 봐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스트롱맨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윤석열이가 하여튼 스트롱맨처럼 보였던 거야. 그냥 지림이라는 걸 그냥 타파해줄 사람처럼 보이니까 걔네들한테 심정적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민주화시키느냐. 이게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그러면 이게 뭐냐. 언론도 뭐 양비론 가지고 뭐 어떤 명백한 어떤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다른 면도 있다는 식으로 언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식의 언론 그 사태랄지 교육에서는 이제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교육에서 이건 아니다. 계엄령은 아니다. 파시즘은 아니다. 이런 교육을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교사가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 정치 뭐 교사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 모순을 그렇지. 누구보다 민주적이어야 되고 또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될 교사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검치산자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사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또 그런 체제 아래서 교육은 위축되어 왔고 또 이제 왜곡된 언론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의 공세 속에서 사실은 젊은 세대들의 소외감, 박탈감, 불만들은 그러니까 커져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사고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 이제 그 환경들의 문제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지난 12.3 이후 그 빛의 혁명 과정에서 보면 또 20, 30대가 굉장히 광장에 많이 나와서 역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자기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우리가 꼭 20, 30대를 꼭 이제 걱정과 우려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러니까 바뀌는 굉장히 유동적인 세대로 봐야 하고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세기를 또 열어가야 하나 그런 고민들은 이제 문학에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민도 아마 그러신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우리 내적 상황과 함께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지금 외적 조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3 때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지. 이제 점령군으로 들어오면서 그 점령군이 파견한 군대
그 일본군 출신들이 지휘하는 그 군대가 들어와서 마치 독립군 토벌하듯이 일본군 독립군 토벌하듯이 제주도 양민들을 이제 아까 삼광 작전에 의해서 정말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모두 빼앗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큰 상처를 남겼고 그런 것들이 이제 1980년 5.18 때 이제 또 미국이 묵인해주고 최소한 인정해줌으로써 전두환이 광주 시민을 학살하는 걸 보고 그때 반미관점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분기점으로 미국이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한국 국민들의 민심들을 이렇게 여론들을 살펴왔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는 다시 옛날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로 이렇게 주종 관계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500억 불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를 이제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한편으로 또 그들이 원하는 기술을 전수하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우리 한국의 시민들,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엮어서 무슨 테러범들처럼 이렇게 연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작가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트럼프가 미국 사회에서 뭐 돌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트럼프 현상을 만든 것이 또 국민이잖아요. 미국 국민들인데 트럼프 현상, 트럼프는 뭐냐면 소위 마가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뭐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건 지금도 미국이 얼마만 초강대국으로서 큰 나라인데 다시 더 큰 나라를 만들자고 이런 게 아주 제국주의적인 슬로건이에요. 제국주의는 폭력이 수단이에요. 워낙 그래 수단인데 폭력이 수단인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국주의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만 제국주의는 폭력 그 자체라고 얘기도 해요. 이게 그 속성이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제발 미국 국민도 이제 또 거기에 정당,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오바마 같은 대통령을 냈어요. 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권 문제랄지 뭐 초강대국으로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조금 보이려고 좀 했던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디안 학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했죠. 또 히로시마 원포 그 추모제에 가서 사과는 안 했지만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간접적인 사과가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 이제 우리는 미국이 완전히 트럼프 같은 성향으로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를 전 세계가 비판을 해야죠. 그래야 미국 국민들이 정신 차리죠. 네, 국민들이 우리가 참고 순종한다고 해서 봐주는 미국은 아니고 더구나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협상 전략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상대를 굴복시키려 들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국격과 우리 민족, 나라의 자존심을 좀
지키려고 하는 투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덧붙여서 제발 아스팔 때에 네. 그 이제 태국기와 더불어 성조기, 미국기 나붙기는 거 그거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전 세계에서 아주 희귀한 보수 세력이죠. 보수를 자칭하면서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옹호하고 우리 민족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멸시하는 자민족을 멸시하는 그런 우익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기이한 거구 세력이 우리나라에 출현하고 있고 그런 거에 맞서서 우리 피서의 혁명을 수행했던 시민들이 다시 또 태세를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또 작가로서 우리 한국 문학과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도 문학도 그에 못지않게 평가를 과거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받는 쾌거를 또 이루었습니다.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 전에 이제 직전에 표현했던 작품이 작별하지 않는다였거든요. 그 작별하지 않는다가 바로 이제 또 제주도 이 4.3 이야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한강 작가가 쓴 이 작품은 또 현기영 선생님의 작품들도 앞선 작품들도 참가했고 또 선행한 또 작가들에 대한 감사도 한강 작가가 굉장히 겸허하게 또 표시해서 우리 작가들을 흐뭇하게 한 점도 있습니다. 현기영 선생님은 이제 보면 굉장히 먼 꽤 상당한 후배인데 이 상당한 후배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것도 그 노벨상을 받기 전에 펴낸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제주도 이야기를 다룬 소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 뭐 한강 작가는 내 딸뻘이죠. 네. 그 아버님이 나보다 2살 위 그 한승원 작가 나보다 네. 2살인데 하여튼 한강 작가가 아주 정말 쾌거를 이루었어요. 4.3 이제 그 4.3 운동 차원에서 얘기한다면은 4.3 운동. 4.3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4.3은 알려져야 되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조금. 그러니까 좀 알아도, 그때 사람 많이 죽었다더라. 이 정도고. 4.3의 진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국민. 세계적으로도 알려져야 돼. 왜냐하면 이게 사실 미국의 범죄거든. 그렇기 때문에 4.3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된다. 할 때에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노벨상 수상작품 거기에 제주 4.3이 들어가 있고 그럼 4.3이 뭔가 세계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4.3이 그 옛날 그 제주도 좁은 땅덩어리에 무슨 풍토병처럼 제주 사람만 앓고 있는 그런 기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은 제주 사람의 앓고 있는 풍토병이 아니라 미국이 냉전 시작할 때 세계 재팬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4.3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문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주의에서 좀 벗어나죠. 나는 사실주의 문학, 소위 리얼리즘의 문학으로 4.3을 접근했다면 이 친구는 그 섬세하게 시적으로 그리고 환상도 좀 섞고 이런 그런 그 서정적이기도 하고 이런
기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4.3을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그런 그 문학적 선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가치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또 특히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제주 4.3을 다룬 작품에 대해서도 호평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읽으면서 한 3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 내부인이 아니고 제주도 밖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 이야기를 한국 작가가 써줬다, 다뤘다. 그리고 또 제주도의 그 상황을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제주도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통적인 리얼리즘 기법이 아니라 이제 환상주의 기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쓴 점, 그러니까 새롭게 다른 각도로 단방보로 쓴 이런 이제 3가지 점에서 새롭고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런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선생님을 비롯한 또 제주도의 문제를 천착해온 이가 참혹한 희생을 그려온 분투들이 있었고, 그 위에서 이런 작품도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활짝 핀 꽃을 한강 작가가 이제 누려서 다른 작가들이 보면 조금 고생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 거는 주목을 못 받고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른이신데도 그걸 굉장히 후배 작가의 그 역할들을 세계에 알려주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 주셔서, 역시 이제 오늘도 왜 후배 작가들이 선생님을 진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늘 부르는지, 또 작가들의 작가라고 그렇게 부르는지 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른들이 계셔서 우리 후배들이 또 그 자양 속에서 세계 문학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문화예술진흥원 원장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진흥원 원장으로 이제 한국문화예술진흥 정책을 총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초예술 영역이라고 하는 이제 문학이나 음악, 미술 이런 그러니까 기본 영역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또 처하고 있거든요. 영화만 해도 지금 한 해에 140편씩 만들다가 지금 10편도 만들기 어려워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 기초예술이 좀 더 튼튼해져야 될 텐데, 그중에 문학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우리 문화의 기본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점에 각별히 유의하고 또 힘을 기울여야 할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문화진흥원 원장으로 있을 때에 나는 문학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때도 문학이 많이 위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축되어 있는 문학을 회생시키자 하면서 예산을 좀 따려고 했었고 또 좀 따고 이랬었는데, 이 문학이 지금 많이 이제 그 쇠락이랄지 쇠퇴하고 있어요, 꾸준히. 영상의 처음엔 영상, 즉 영화에 의해서 그러더니 지금은 디지털 쪽에 의해서 이제 디지털 쪽이 더 성하고 문학은 잘 이제 독자들이 돌보지 않는 이런 현상이 와 있는데, 이게 K 리터처 K 뮤직 무슨 K라는 이름은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그런 그 슬로건 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문학 독서. 이게 좋은 문학 독서, 양질의 문학 독서, 이거 없으면은 그 나라는, 그 국가는 어떤 국가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제? 그래서 문화부나 교육부나 이 독서 운동, 거기에 이제 문학 독서도 이제 키워야 되겠죠. 독서 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독서 운동을 벌이려면은 디지털하고 싸워야 돼요. 디지털. 왜냐면 다 디지털 쪽으로 가 있거든. 젊은 애들이. 책을 안 읽어. 그러면 디지털 중독처럼 돼 있어요. 그럼 디지털 중독을 해독하는 방식은 책 읽기래. 책을 읽어야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 해서 교육부, 문화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독서 운동을 아주 치밀하게 치밀하게, 그것도 한 정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국가의 100년치 대계를 생각하면서 독서 운동을 해야 된다. 독서하지 않은 나라는 나중에는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뭐라고 돼 있더라. 하여튼 독서하지 않는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시대는 변하고 바뀌어도 또 기술은 달라져도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언어, 그 언어의 수준이 결국 그 민족의 수준, 그 나라의 수준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서라는 게 여전히 또 변함없이 중요하다고 선생님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 그 독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난 3년여 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그나마 풀뿌리에서 자라났던 작은 책방들, 작은 도서관, 책 읽기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면서 그런 풀뿌리 독서 운동들을, 자생적인 독서 운동마저 다 이제 교란시키고 파괴시켜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지금 다시 망가뜨리는 건 참 쉬운데 그걸 다시 되살리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우리 현경 선생님 다시 한번 독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이제 점을 짚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는 또 깜짝 놀란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출판문화협회에서 제국의 위안부라고 하는 그 위안부들을 비하하고, 또 위안부들이 일본군의 동지였다는 식으로 표현한 박유아라는 교수가 천 책에 한국 출판문화 공로상을 수여했더라고요.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무너진 독서 시장을 살리고 출판계를 이끌어야 될 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우리 출판인들, 또 문학인들, 독자들이 힘을 모아서 출판, 독서 생태계를 되살려야 될 시점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정말 걱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 현기영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 또 문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노년이 돼가지고, 여기서 꼰대스럽게 이제 젊은 작가들, 젊은 독자들에게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압축 성장을 해왔잖아요. 압축 성장. 정신없이
달려온 거야. 물질을 쫓아서 지금까지. 지금도 쫓고 있어요. 정신없이 쫓고 있다. 정신이 없이라는 말이 그대로예요. 정신이 없는 영혼이 영혼이 왜곡되고 영혼이 부재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너무 빨리,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들이 흘러가면서 자꾸 잊혀져.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직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우리 미래, 우리 사회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과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 어떤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걸 돌보지 않고 있어요. 문학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홍범도 썼잖아요. 네. 이게 과거 속일 거예요. 거기서 발견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해명도 안 되고 조명도 안 된 상태로 잊혀진 거예요. 그걸 발견해요. 지금 이런 광명에 비추니까 얼마나 근사해요. 잘 팔잖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정지야도 과거 거예요. 지선 빨치선 여기 과거 속에서 타내라. 또 누구야? 한강도 5.18도 과거야. 사설도 과거. 거기에 정말 그걸 형성해서 노벨 문학상 받고. 걔네들뿐만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아까 얘기한 헤리타 밀러 같은 사람은 그 차우세스크 정권의 그 공포적 정치 속에서 인간 삶 이걸 그려가지고 노벨 문학상 받았지. 토니 모리슨이 저 100여 년 전 그 흑인 노예 시절에 그 얘기를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 받았지. 또 알렉세비치 요즘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여자들이 그 참전했는데 그 얘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 책. 이거 가지고 노벨 문학상 받잖아요. 과거에서 꺼낸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의미 부여하지 않고 해명되지 않고 그냥 져버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걸 조명하고 그걸 형상화시키고 그게 작가가 하고 그게 성공할 공산이 크고 그리고 그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현경 선생님께서 우리 후배들 작품들 중에 이제 정지아가 쓴 빨치산에 딸을 썼던 정지아가 쓴 아버지의 해방일지 또 한강이 썼던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이 작품들 또 영광스럽게 제 작품 범도까지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후배 작품들도 이렇게 읽어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현경 선생님이 올해로 등단 50주년입니다. 1975년에 등단한 이래로 정말 우리 현대사의 가장 가슴 아픈 집단 학살이었던 제주 4.3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가혹한 고문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진실의 편에서 50년 작가 생활을 견뎌내시고 이번에 제주도 우다라는 대작을 펴내시고 또 이어서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4월에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에세이집도 내셨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사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분들 제주도에 가실 때 한번 꼭 제주도 우다 지상의 숟가락 하나 그리고 또 에세이집 4월에 부는 바람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문학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해오신 또 우리 후배 작가들에게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선생님과 같은
같은 시대에 우리가 문학할 수 있는 게 영광이고 행운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오늘 또 스님 모시고 이야기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기회 마련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명절 잘 맞았습니다. 구독자 150만 명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스픽스를 응원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스픽스 너무 많이 나간다, 과하다, 팩트체크 제대로 하느냐, 억으로 끌기 위해서 오히려 특정한 사실을 부풀리게 하는 거 아니냐, 취재력은 제대로 있느냐라는 지적,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앞장서서 뭔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 지적 하나하나 충고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방송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 가득하길 바라면서 스픽스에 대한 지적과 충고 그리고 격려와 응원 잊지 않고 열심히 방송 만들겠습니다. 명절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